상견례 자리는 축복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의심했고 결국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손찌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말없이 자리를 떠난 그날 이후 사돈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딸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끝낸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영상 감상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이른 아침 동대문 시장 골목 어디선가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이름은 이진호, 올해 58살이었죠.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도 쉽게 읽을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고급 원단들이 빼곡히 실려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실크, 영국산 울, 프랑스산 트위드까지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원단들이었지만 진호의 차림새는 그저 평범한 배송기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색이 바랜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 햇볕에 그을린 얼굴까지 그 누가 봐도 20년 넘게 배송 일을 해온 사람처럼 보였죠. 이 사장님 오셨습니까? 골목 안쪽 원단 도매상 앞에서 한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상구, 45살의 이 남자는 겉으로는 이 원단상의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진호의 오른팔이었어요. 20년 전부터 진호를 따라온 그였기에 그 누구보다 진호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물량 확인 좀 해줘요.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상구는 재빨리 트럭 뒤로 가서 원단 박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진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딸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빠, 오늘 저녁 집에서 같이 먹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진호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수연이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일찍 들어갈게. 사실 진호가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3년이었죠. 수연이가 6살 때였어요. 그때 진호는 동대문에서 가장 큰 원단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내걸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납치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 덕분에 아이는 무사했지만 진호의 심장은 그날 이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돈이 많으면 아이가 위험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였죠. 그날 밤 진호는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분산시키고 자신은 완전히 뒤로 물러났어요. 대신 원단 공급망의 핵심만 조용히 장악했습니다. 고급 원단이 한국에 들어올 때 거쳐야 하는 유통 경로, 그 중심에 자신을 두되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했죠. 동대문에서 거래되는 고급 원단의 70%가 진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저 박상구가 운영하는 원단상 몇 군데를 통해 물건을 받았고 배송 트럭을 모는 진호를 그저 성실한 배송기사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이 사장님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명동 쪽 3군데하고 강남 2군데 배송 나가야 합니다. 상구의 말에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패션 쪽 주문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탈리아산 실크 500야드 납품입니다. 그쪽이 저희한테 받는 물량이 전체의 70% 정도 되니까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패션?
중견 의류 회사였죠.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이 왜 이렇게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며칠 전 수연이가 회사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것 같기도 했는데, 수연이 회사가 어디더라? 아, 따님이요? 마케팅 대리로 계신 데가 유패션 아닙니까? 그 순간 진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구나. 딸아이가 다니는 회사였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수연이가 할 얘기가 혹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진호는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해주곤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수연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나왔습니다. 29살의 딸은 어느새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 있었어요. 진호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죠. 조금 상기된 얼굴, 그리고 눈가의 설렘 같은 것. 무슨 좋은 일 있어? 저기 아빠, 밥 먹고 얘기해도 돼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진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끝낸 뒤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진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딸이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품을 떠나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누군데?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정태준이고요. 31살이에요. 저랑 1년 정도 만났어요. 수연이는 말을 이으며 태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진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죠. 그 남자, 너한테 잘해?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요. 진호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그럼 됐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런데 수연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아빠, 저 사실은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란 게 아니었어요. 딸이 얼마나 조심스러워했을지, 얼마나 걱정했을지가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됐어? 6주요. 저희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진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그 남자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지? 네, 태준 오빠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진심으로 저랑 평생 함께하고 싶대요.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럼 됐어. 아빠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수연이는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진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내 딸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명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동대문 원단왕이라 불리던 시절의 흔적들. 하지만 진호는 그 명함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다만 상견례 날 진호는 평범한 아버지로서 딸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로서 말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가 어떤 비극의 시작이 될지를. 1년 전 유패션 본사 12층 마케팅팀 사무실은
늘 그렇듯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책상 앞에 앉아 이번 시즌 신제품 홍보 기획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오갔습니다. 이 대리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준이었어요. 같은 팀 과장이었던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수연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니에요. 요즘 기획안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태주는 수연의 책상 옆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기획안 초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미지보다 영상 콘텐츠로 가는 게 어떨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짧은 영상에 더 반응하거든요. 태준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죠. 태주는 차분하고 세심했어요. 수연이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서 조용히 도와줬고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수연은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태준이었습니다. 그도 야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연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아, 아직이요.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나가서 간단히 먹을까요?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 알아요. 수연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사와 단둘이 식사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럼 감사히 얻어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국물은 진했고 고기는 푸짐했어요. 수연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죠?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30년 넘게 하신 집이라서. 태주는 수연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태준을 상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게 됐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과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저요? 글쎄요, 일이 좋아서요. 그리고 팀원들이 야근하는데 혼자 먼저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태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수연은 그의 말에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는 자신의 편의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쳐 차 한잔 하기도 했어요. 수연은 태준과 대화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결코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봄날 오후 태준은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리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수연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주말이요? 특별한 일 없는데요. 저와 함께 한강공원 산책 어때요?
날씨도 좋고 벚꽃도 한창이라서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 주말 두 사람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태주는 평소 회사에서 입던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수연도 가벼운 원피스 차림이었죠. 서로를 보는 순간 둘 다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네요.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웃었어요. 과장님도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주는 수연의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했고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수연은 그의 옆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태준이 벤치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대리님한테 처음 관심을 가진 게 입사 첫날이었어요. 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 이 대리님이 신입사원 교육 자료를 정리하는 걸 봤는데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좋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숨겼어요.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은 태준과의 연애가 행복했습니다. 그는 늘 그녀를 먼저 생각했고 작은 것 하나도 신경 써줬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서로 없이 살 수 없는 사이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피곤함이 평소보다 심했고 메스꺼움도 자주 느껴졌어요. 퇴근 후 수연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2줄. 임신이었어요. 수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두려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태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저녁 수연은 태준을 만났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할 말이 있어. 태준은 수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임신한 것 같아. 순간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결혼하자. 뭐? 나 진심이야. 어차피 우리 결혼할 생각이었잖아. 조금 빨라진 것뿐이야. 나는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사랑.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오빠. 태준은 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상견례가 어떤 끔찍한 악몽으로 변할지를. 강남구 청담동 20평짜리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오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제 소파에는 강혜정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55살의 그녀는 고급 브랜드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무언가를 계산하듯 날카로웠죠.
탁자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태준이 몰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카페에서, 한강공원에서,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이었죠. 혜정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야, 정말. 혜정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들의 뒤를 밟았어요. 태준이 요즘 이상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퇴근 후에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주말이면 어딘가로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젊은 남자가 연애 하나쯤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한 달 전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혜정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혜정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누군데?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혜정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수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죠. 이수연 29살 유패션 마케팅팀 대리. 아버지는 동대문에서 원단 배송 일을 하는 평범한 노동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혜정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고작 이런 집안 여자를 우리 태준이한테? 혜정은 평생을 상류층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류층처럼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았어요. 남편 광식이 중견 의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청담동 아파트에 살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상류층 모임에 끼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을 재벌 집안이나 최소한 의사 집안 딸과 결혼시키는 것. 그래야 자신도 진짜 상류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배송기사 딸과 결혼하겠다고요?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혜정은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광식이 받았어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태준이 여자 만나는 거 알아? 광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어. 아들이 좋아하면 됐지, 뭐. 됐다고? 당신 미쳤어? 그 여자 아버지가 배송기사라고. 배송기사. 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광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이 괜찮으면 되는 거지. 당신은 정말 답답해. 우리 아들이 그런 집안하고 결혼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광식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아는 그였기에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끄는 혜정은 다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 여자를 확실하게 쫓아내야 한다고. 그래야 태준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혜정은 차를 따르며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왔어? 어머니, 저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려고요. 혜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어디서 할 건데?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 여자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데?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거든요. 아버님 혼자 계세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 그래.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 원단 유통 관련 일하세요. 혜정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원단 유통이라니 결국 배송일을 돌려 말하는 거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어머니가 잘 준비할게.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태준이 집을 나간 후 혜정은 즉시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청담동에 사는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우리 태준이가 이상한 여자 데려오려고 해. 어머, 무슨 일인데? 배송기사 딸이래. 내가 상견례 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그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 애들 친구가 되겠어? 내가 방법 좀 알려줄게. 전화를 끄는 혜정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견례 날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수연을 무너뜨릴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어요. 감히 내 아들한테 접근해? 두고 봐라. 일주일 동안 혜정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상견례 날 입을 옷부터 시작해서 할 질문 목록까지. 모든 질문은 수연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것들이었죠. 가정교육, 집안 배경, 학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신 사실까지. 혜정은 이미 사설 탐정을 통해 수연이 임신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계획 임신으로 몰아가면 수연은 꼼짝없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혜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고급스러운 화장, 명품 옷, 모든 게 준비됐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그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혜정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가문을 지키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함부로 대한 그 평범해 보이는 배송기사가 사실은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혜정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손에는 가죽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수연을 공격할 질문 목록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 앞에 수연과 진호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버지 진호는 2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옷깃이 조금 해지고 바지 밑단도 살짝 닳아 있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웃어 보였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아빠는 다 좋아. 하지만 수연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자신을 받아줄까? 임신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태준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개인 룸 안쪽에 혜정과 광식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혜정은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광식도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태준이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시선은 이미 수연과 진호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수연의 평범한 원피스, 진호의 낡은 정장, 혜정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진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혜정은 마지못한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구절판, 갈비찜까지 모두 고급 한정식 코스였죠.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음식과 달리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님은 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하는 투였어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혜정은 코웃음을 쳤어요. 아, 경희대요. 우리 태준이는 연세대 나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학벌로 깎아내리는 거였죠. 진호는 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이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원단 유통 일을 합니다. 원단 유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데요? 혜정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호가 배송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대문 쪽에서 원단 공급 관련 일을 합니다. 진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배송하시는 거네요. 트럭 모시고. 순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진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배송도 하죠. 태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실례해요. 뭐가 실례야?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혜정은 태연하게 말하며 다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서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11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언제나 아팠거든요. 혜정은 혀를 찼어요. 어머, 그럼 이 선생님이 혼자 키우신 거네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됐나? 어머니,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 없이 자라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획 임신을 하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정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사설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이렇게 알지. 우리 애를 잡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니, 자신을 그런 여자로 보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태준 씨를, 진심? 진심이면 혼전 임신을 해?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광식이 아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혜정은 뿌리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처리할 거니까. 진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입니다. 부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냉소를 지었어요. 진심? 배송기사 딸이 우리 아들한테 진심? 웃기지 마. 돈 보고 접근한 거잖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넌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내 인생 망치는 여자 쫓아내는 중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이 수연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뺨을 후려쳤어요. 철컥. 둔탁한 소리가 룸 안을 울렸습니다. 수연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상황 자체였죠. 어머니, 태준이 달려가 수연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몸을 떨었어요. 갑자기 배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배가. 수연이 배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연아. 그때 화장실에 갔던 진호가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본 건 바닥에 쓰러진 딸의 모습이었어요. 딸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진호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호는 재빨리 딸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어요. 수연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빠. 수연이 약하게 불렀습니다. 진호는 딸을 품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20년 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위협적인 눈빛. 혜정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가야 해. 태준 씨, 차 가져오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조였습니다. 태준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진호는 딸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혜정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오늘 일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협박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호는 딸을 안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혜정과 광식만 룸에 남았어요. 광식은 머리를 감싸쥐며 탄식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혜정은 아직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아들 지킨 건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건 평범한 배송기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어요.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 절대 용서 안 해. 20년 동안 봉인했던 힘이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낡은 정장 바지 위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의 피였죠.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진 지 이미 2시간이 넘었습니다. 진호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29년 전 딸이 태어난 날도 이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었죠. 하지만 그때는 기쁨으로 떨렸는데 지금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복도 저편에 서서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도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수연을 차에 태울 때, 그녀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 때, 그 모든 순간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태주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연이 무사하기를,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나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어요. 진호는 벌떡 일어났고 태준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딸 괜찮습니까?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호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못 살렸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태주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호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딸이 그렇게 기뻐하던 아이, 조심스럽게 배를 만지며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어요. 임신 초기라 더 위험했고요. 의사의 설명은 계속됐지만 진호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혜정. 그 여자가 딸을 때린 순간 딸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던 모습. 환자는 지금 회복실에 있습니다. 1시간 후쯤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떠난 후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태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이 남자도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한 일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진호의 눈빛에서 뭔가 무서운 것이 느껴졌어요. 그건 평범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주는 진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어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진호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수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뭔가 텅 빈 느낌.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에 손을 가져갔어요. 아기. 그 한마디와 함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의 손을 더 세게 쥘 뿐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수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호는 입술을 떨었어요. 말해야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말해주세요, 아빠. 수연의 목소리에는 이미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는 못 살렸어. 수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진호에게는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차라리 울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수연아, 울어도 돼. 소리내서 울어도 돼. 하지만 수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무릎을 꿇고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손을 빼냈습니다. 그 움직임은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단호했어요. 나가주세요. 수연아, 나가달라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태주는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말할게. 책임지게 할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주세요. 수연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회복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진호와 수연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수연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참 만에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질문에 진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삶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수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아기는 갔잖아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마침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진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수연은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크게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끝없이 흘러내렸죠.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절대적인 무언가. 그날 밤 수연이 잠든 후 진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상구였습니다. 나야. 이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할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혜정이 있을 겁니다. 아직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두고 봐라. 진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봉인했던 동대문의 왕이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동대문 시장 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진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이 보였어요. 원단을 실은 트럭들이 골목을 오가고 도매상 문이 하나둘 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상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호의 뒷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20년을 함께했지만 오늘 아침 진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2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이 사장님, 상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앉아.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상구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했어요. 이런 진호를 본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유패션 알지? 네, 중견 의류회사죠. 저희가 원단 70% 공급하는 곳 아닙니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오늘부터 유패션과 모든 거래를 끊어. 상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패션은 그들의 큰 거래처였어요. 한 달에 수억 원어치 원단을 사가는 곳이었죠.
이 사장님, 그게 무슨, 내 딸이 다니던 회사야.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내 딸을 때린 사람이 그 회사 대표 아내야. 순간 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도 수연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요. 마치 조카처럼 여기던 아이였죠. 따님을 때렸다고요? 응. 임신한 딸을 때려서 유산시켰어. 상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들이 미쳤군요. 그래서 끊는 거야. 유패션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업체들도. 진호는 책상 위에 명단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유패션과 거래하는 협력 업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업체들한테도 통보해. 유패션과 거래하면 우리와는 거래 못한다고. 상구는 그제야 진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원단 공급만 끊는 게 아니었어요. 유패션의 모든 유통망을 차단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이유는 말하지 마. 그냥 우리 회사 사정이라고만 해. 네, 이 사장님. 상구가 나간 후 진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지금도 원단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유패션 본사. 광식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 일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가 너무 심하게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그때 생산팀 이 부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 사장님 도매상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부터 원단 공급을 못 해준답니다. 광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 사장님 도매상은 그들의 주요 원단 공급처였어요. 이유가 뭔가? 회사 사정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답니다. 광식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도매상과는 10년 넘게 거래해 왔는데 갑자기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다른 데 알아봐. 동대문의 원단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나. 그게 다른 곳도 마찬가지랍니다. 김 사장님 도매상, 최 사장님 도매상 모두 같은 대답이에요. 광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거래를 끊는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몇 군데나 되나? 지금까지 연락받은 곳만 7군데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광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유패션이 사용하는 원단의 70%가 동대문 몇몇 도매상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곳들이 모두 거래를 끊으면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백화점에 납품해야 하는 물량이 500벌입니다. 원단이 없으면 생산을 못합니다. 광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백화점 납품은 예약 생산이었어요. 못 맞추면 위약금이 수억 원이었습니다. 당장 동대문으로 가보게. 직접 가서 사정해서라도 원단을 구해와. 이 부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광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 부장은 동대문을 뛰어다녔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마다 찾아가 사정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서요. 윗선이 어딘데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패션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요. 이 부장은 돌아올 때쯤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패션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는 회사로 돌아가 광식에게 보고했습니다. 광식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말이 안 돼. 동대문 도매상들이 동시에 움직인다? 뒤에 누가 있다는 건가? 바로 그때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광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혜정은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원단 공급이 끊겼어. 동대문 전체가 우리한테 등을 돌렸다고. 뭐라고요? 혜정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제 일하고 관련 있을까? 광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코웃음 쳤어요. 설마요. 배송기사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광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패션의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원단이 없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고 백화점 납품 기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협력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 납품을 못 해준답니다. 이유가 뭔가? 원단 수급이 안 된답니다. 자기들도 동대문에서 원단을 받는데 거기서 공급을 안 해준답니다. 광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패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패션과 관련된 모든 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대문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야? 광식은 급히 업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지인에게서 힌트를 얻었어요. 동대문 고급 원단 유통? 그거 사실 한 사람이 다 쥐고 있지. 박상구 도매상 하나? 거기 뒤에 큰 손이 있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20년 전부터 조용히 다 장악했다던데. 전화를 끊은 광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견례에서 본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낡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수연의 아버지. 배송기사라고 했던 그 남자. 설마. 광식은 급히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수연이 아버지. 이진호요. 왜요? 이진호. 광식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20년 전 업계에 있을 때, 그때 기억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동대문을 호령하던 원단왕 이진호. 갑자기 은퇴했다고 했던 그 사람. 맙소사. 광식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패션 본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협력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회사 정문 앞에 서 있었죠. 유패션은 납품 대금 지불하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 현수막에 적힌 글씨는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유패션의 옷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패션이 원단 공급 중단으로 생산이 멈추면서 자금 흐름도 막혀버렸거든요. 광식은 사무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1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요.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광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뭐래? 대출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30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답니다. 광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억? 회사를 운영하려고 받았던 대출이었어요. 원래는 백화점 납품 대금으로 갚을 예정이었는데 납품 자체를 못했으니 돈이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뭐라고 하나? 위약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50억입니다. 50억? 납품 계약을 어긴 대가였어요.
광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정이었어요. 그녀는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혜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광식은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당신이 한 짓 때문이야. 뭐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근데 당신이 뭘 했어? 광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알아냈어요. 이진호가 누구인지, 그가 동대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게 상견례 날 이후 시작됐다는 것을. 이진호가 동대문 원단 유통의 70%를 장악하고 있어. 20년 전 원단왕이었던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그 사람 딸을 때렸다고. 혜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배송기사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업계의 큰 손이었다니. 그럴 리가. 확인했어. 박상구 도매상 뒤에 있는 사람이 이진호야. 우리가 봤던 원단이 전부 그 사람 손을 거쳐온 거라고. 혜정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갑자기 원단 공급이 끊겼는지, 왜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는지. 어떻게요? 어떡하면 돼요? 혜정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광식은 냉정했어요. 이미 늦었어. 회사는 이번 주 안으로 문 닫을 거야. 그럼 우리 집은요? 아파트는요? 다 팔아야지. 빚 갚으려면. 혜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청담동 아파트, 명품 가방, 고급 차,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체면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유패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광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원단 공급망이 완전히 막혔고 대체 루트도 없습니다. 동대문을 우회해서 직수입을 하려면 시간이 석 달은 걸립니다. 석 달이면 이미 늦죠. 대출 상환일이 이번 주인데. 그래서 제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려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법정관리. 사실상 회사의 끝이었어요.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광식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20년 넘게 키워온 회사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광식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협력업체 사장들이 시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도 자신과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광식은 휴대폰을 꺼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진호가 받았어요. 누구십니까? 정광식입니다. 기억하시죠? 진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광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단호했어요. 당신 아내가 제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딸을 때려서 유산시켰어요. 그걸 사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래를 안 할 뿐이에요. 제 권리죠. 진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광식은 무너진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이틀 후 유패션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중견 의류업체였던 유패션이 원단 공급 중단과 자금난으로 붕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뉴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패션 대표의 부인이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를 폭행해 유산시킨 사건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거래를 거부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 미쳤네. 저런 사람이 회사 대표 부인이었어? 당연히 망해야지. 인간성이 저 모양인데. 댓글들은 혜정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혜정은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되고 사진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 혜정은 소파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도 이미 압류됐고 차도 팔아야 했어요.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식과 혜정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가구들은 대부분 채권자들이 가져갔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광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빚만 20억이 넘어. 태준이는요? 태준이는 이미 집을 나갔어. 우리랑 연 끊겠대.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마저 떠났어요. 모든 걸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 광식과 혜정은 진호를 찾아갔습니다. 동대문 작은 사무실 앞에서 그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기가 두려웠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진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광식과 혜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광식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따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광식과 혜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정은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유패션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광식과 혜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청담동 아파트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퇴원 후 아버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밥을 조금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 진호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한 달 만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흐트러져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진호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수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연이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아, 태준 씨가 왔는데. 문 안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진호는 태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나왔어요.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볼은 움푹 들어갔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태준은 그런 수연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연아, 앉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진호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척하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지냈어요. 나도 그냥 지냈어. 회사도 그만뒀어. 수연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왜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 매일 내 책상을 보면서 일할 수가 없더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나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어디로요? 전주. 거기 작은 의류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다음 주에 출발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습니다. 이거 원래 프로포즈할 때 줄 거였어.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태주는 상자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수연은 그 상자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수연아, 저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요. 오빠도 그러세요. 수연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피했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태준 씨, 저희 이제 그만 만나요. 서로 힘들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 아기도.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호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태주는 현관 앞에서 진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하게 살겠습니다. 태준 씨. 진호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주 가서 잘 사세요. 진호의 말에 태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태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진호가 거실로 돌아오자 수연은 소파에 앉아 반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응, 나 잘한 거 맞죠? 진호는 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넌 잘했어. 수연은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일은 이렇게 아팠어요. 며칠 후 수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거든요. 태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사무실 함께 점심을 먹던 식당, 처음 고백을 들었던 한강공원, 모든 게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그만두는 거야? 동료 한 명이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마지막 출근 날 수연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몇 장, 메모지, 머그컵. 3년 동안 일했던 흔적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로스쿨 가려고요. 진호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로스쿨? 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연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순 없잖아요. 진호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한 달 동안 생기를 잃었던 딸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아빠가 응원할게. 뭐든 하고 싶은 거 해. 그날부터 수연은 로스쿨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동력으로 바꿨어요. 같은 시각 전주로 내려간 태주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부모와도 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이제 연락 안 할 겁니다. 떠나기 전날 밤 태주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었어요.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혜정이 울며 매달렸지만 태주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평생 그 죄를 안고 살 겁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전주의 작은 회사에서 태주는 말단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력도 학벌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수연을 생각하며 혼자 술을 마셨죠. 미안해, 수연아. 정말 미안해. 태주는 매일 밤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수연에게 닿을 리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로스쿨 입학 시험을 받고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진호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수연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밤에 악몽을 꾸었고 아기 생각에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죠. 태준과의 인연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수연은 졸업식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가운에 빨간 후드, 그리고 학사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수연아, 사진 찍자. 같은 반 친구 미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강의실 밖 벚꽃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수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진호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딸이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수연.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학장님께 졸업장을 받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객석에서 진호가 박수를 쳤어요. 수연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수연과 진호는 학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졸업 선물이야.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감동했어요. 아빠 고마워. 변호사 되면 쓸 거 아니야. 아빠가 20년 전에 쓰던 건데 너 주려고 아껴뒀어. 수연은 만년필을 꺼내보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열심히 쓸게, 아빠. 그래. 내가 원하는 변호사 되길 바라.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럼에도 버텨낸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석 달 후 수연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 변호사 됐어. 진호는 딸을 꽉 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진호는 딸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상구와 몇몇 오랜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모두들 수연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수연이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되다니. 상구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수줍게 웃었어요. 상구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도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날 밤 수연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떤 변호사가 될까? 무엇을 할까? 그러다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무력하게 무너졌던 자신, 병원에서 아기를 잃었던 그날.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자. 수연은 다짐했습니다. 돈 많은 의뢰인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요. 한 달 후 수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모를 전문으로 돕는 곳이었어요. 급여는 큰 로펌의 절반도 안 됐지만 수연은 만족했습니다. 첫 출근 날 소장 변호사가 수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수연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힘든 사건이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던 일이에요. 수연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김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수연의 첫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40대 여성으로 15년 동안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왔어요. 상담실에서 박 씨를 만났을 때 수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어요.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밤낮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했어요. 처음 맡은 사건이었기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변론을 했어요. 떨렸지만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판장님, 의뢰인은 15년 동안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이웃 증언이 이를 증명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준비한 순간이었어요. 재판부는 수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박 씨는 이혼 판결과 함께 자녀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박 씨는 수연을 꽉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3년 반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수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첫 사건 이겼어. 정말? 잘했네, 수연아. 응. 근데 아빠, 나 이 일 정말 좋은 것 같아.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 진호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아니,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여러 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미혼모 차별 사건까지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상견례에서 시어머니한테 맞았어요. 임신 중인데. 순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여성을 바라봤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수연은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밤낮으로 준비했고 결국 승소했어요. 여성은 아기를 무사히 낳았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수연은 혼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년 전 이곳에서 태준과 데이트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이제는 괜찮아.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를 돕는 힘이 됐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연아. 진호는 딸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다. 그녀의 눈물과 웃음을 봤다.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수연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과거도 아픈 기억도 이제는 자신을 만든 일부였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서울 마포구 작은 법률사무소 창가에 수연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34살이 된 수연은 이제 이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벽면에는 감사패와 표창장이 여러 개 걸려 있었죠. 수연 변호사님, 오늘 상담 의뢰인 오셨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곧 나갈게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었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사건을 수없이 다뤘지만 여전히 매 사건이 소중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이 끝나고 수연은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어요. 단골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죠. 수연 변호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밥을 먹으며 수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아빠가 삼겹살 구워줄게. 수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아빠. 7시에 갈게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수연은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그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진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63이 된 아버지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왔어, 수연아. 아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좋은데. 진호는 웃으며 딸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과 야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좋은 일이야. 오늘 상구가 손자 낳았다고 연락 왔거든. 와,
정말요? 축하드려야겠네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고기를 구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수연이 맡고 있는 사건 이야기, 진호의 일상 이야기, 편안한 대화였어요. 수연아,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진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행복해요, 아빠.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 그럼 됐어.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도 동대문 일하세요? 가끔씩 하지. 이제 거의 다 상구한테 넘겼어.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래도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늦게 결혼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튼튼하셔야죠. 진호는 딸의 말에 웃었습니다. 수연이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 손주 얼굴 봐야지.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강변을 걸었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5년 전, 그리고 9년 전 이곳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이제는 정말 괜찮아.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아기 생각에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그 상처가 자신을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로구 작은 원룸에서 혜정은 봉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60살이 된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한때 청담동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여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휴, 허리야. 혜정은 허리를 펴며 신음했습니다.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작은 방 한편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의 어렸을 적 사진이었어요. 혜정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는 5년째 연락이 끊겼어요. 미안해, 태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혜정은 매일 밤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정은 봉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정 씨, 오늘 뉴스 봤어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긴 거. 아, 그래요? 네. 이수연 변호사라고 젊은 여자 변호사인데 정말 대단하대요. 약자들만 골라서 도와준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수연. 그 이름은 5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망친 인생, 자신이 죽인 아기. 저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료가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법정 앞에서 찍은 수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성숙해진 얼굴이었어요. 예쁘죠?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혜정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반면 자신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혜정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제발 그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망친 인생이지만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혜정은 5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진호와 수연은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작은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우리 많이 왔네요. 그러게. 너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야. 기억나요. 아빠가 등에 업어줬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네, 아빠.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힘든 일을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잖아. 수연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어요. 산을 내려오며 진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이제 내 인생 살아.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저 아빠랑 계속 살 거예요. 아니야.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지. 아빠는 괜찮아. 수연은 웃으며 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그때 생각할게요. 지금은 일이 더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수연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9년 전 상견례의 악몽, 5년간의 고된 공부, 그리고 지금의 평온. 모든 게 자신을 만든 과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아기야. 수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다짐했어요. 멀리 전주에서 태준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가끔 수연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고통도 상처도 증오도. 하지만 남은 건 각자의 삶이었어요. 수연은 빛나는 길을, 진호는 평온한 길을, 혜정은 속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됐고 인과응보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은 살아남았어요.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더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